중국 사람들은 집 사는데 미쳤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접근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우리 공영방송 KBS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강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달하여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쿠 페페입니다. 2019년 3월 28일에 방영이 되었던 중국 부동산 버블의 실체라는 영상이 현재 다양한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2019년 3월 당시 방영이 됐을 때 시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영상이 2020년 2월에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더니 현재 약 123만 명이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현지에 사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봤을 때에는요, 저는 이 영상이 굉장히 기획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면 어떤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선 다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악의적인 접근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목대로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다 보면 중국인의 투기 심리라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원래 본질과는 좀 다른, 오히려 중국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겨냥한 듯한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 역시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일정 수준의 버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라면 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식의 투자가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접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중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상한 것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중국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과연 이 영상이 우리 공영방송 KBS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강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KBS의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실체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두 편에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에서는 도대체 이 다큐멘터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볼 때 한국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BS의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실체라는 다큐멘터리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균형 있게 다뤄준 것이 아니고 공급 측면을 과대하게 강조를 함으로써 마치 공급 과잉이 계속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시장의 룰, 중국말로 하면 항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시장의 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한국적인 시각으로만 다룸으로써 중국 시장을 굉장히 비합리적인 시장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었는데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KBS 다큐멘터리가 시장과 수요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시화율이라는 지표를 알고 계신가요? 도시화율이란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거주민의 인구를 분자로 하고 전체 인구를 분모로 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도시화율입니다. 자, 이 도시화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은 대부분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가 간신히 되는 그 정도의 수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매년 평균적으로 1.4%가량 도시화율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도시화율이라는 게 농촌이 도시로 변하면서 도시화율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사실상은 농촌 거주 인구가 도시 거주 인구로 변환이 되면서 생기는 것이
도시화율을 올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과거 농촌에 살던 인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의 도시화율이 급상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중국의 매년 증가하는 도시화율이 약 1.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매년 2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자기 호적과 같은 것이 기존의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매년 중국에서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약 1100만에서 1400만 쌍 정도가 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는 이들의 수는 매년 700에서 800만 명 정도는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매년 3700만 명에서 4200만 명 정도의 유효 수요가 도시로 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집 한 채에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수치를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 적어도 매년 1200에서 1400만 채 정도의 주택이 신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중국의 실제 주택 공급량, 그러니까 건설해서 분양을 해서 나오는 수량은요, 매년 700에서 800만 채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즉 공급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2018년도 이후 중국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규제책을 풀어놓으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마진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그나마 있던 주택 공급량도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KBS에서 다루지 않아서 제가 좀 황당했던 부분이 중국에 있는 이 후커우라는 제조입니다. 후커우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호구라고 읽는데요. 중국은 이 후커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울릉도 살던 사람도 서울에 와서 전세라도 구하면 그 주민센터에 등록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해당 행정구역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자기 후코가 있는 한 그 후코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주요 대도시에서 후코를 이용을 한 도시 성장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이제 인진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우리 도시에 끌어들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즉 어떠한 인재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시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인재가 내 도시에서 집을 사야지 그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계속 자녀들도 낳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이 도시에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농촌이나 작은 도시에 후코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와 자기 자녀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도시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강한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중국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결혼할 때마다 새로 주택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복리분방제라고 해서 특별히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분배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장경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자녀를 위해서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자, 내가 우리 가족이 살 집이 있다. 하지만 그 다음 걱정은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살 집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왜? 집값이 계속 올라서 나중에 얘네들이 컸을 때는 집값을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집을 한 채 더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녀를 위한 수요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카운팅이 안 되는 수요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주택이 노후화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결혼을 했다든지 그렇다면 더 이상 그곳에서 살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좋은 환경, 깔끔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개선방이라고, 가샨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국에서 주택과 관련된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은 대부분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 살아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은요, 중국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아서 그럽니다. 저는 지금 가족이 저를 빼고 다 중국 사람인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해보면 집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이 거의 생활의 1순위입니다. 이건 한국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KBS에서 다뤄주지 않고 그냥 이상한 방식으로 매도했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K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두 번째 부분, 중국 시장의 룰, 중국의 항칭을 설명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이 사람은 지금 집이 뭐 3채, 4채가 있고 뭐 10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집을 투자를 한다라는 식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왔던데요. 이건 역시 앞뒤 관계를 가리지 않고 그냥 현상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를 동경하는 것은 있는데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조금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가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이 여유 현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비 자극 요소가 많기 때문에 뭐 그걸로 차를 산다든지 뭐 가방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저축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우리만큼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것을 수치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중국, 한국,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62%, 미국은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부동산 투자 비중이 낮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는 눈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외에 금융상품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과 더불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기 유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부동산에 과하게 집중될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아마 실제로 와보시면은 발견하시겠지만 금융상품의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고요. 종류도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민들이나 주재원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이제, 리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는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작은 목돈 정도를 단기적으로 예금 넣는 것보다는 낫다 해가지고 놓는 정도입니다. 주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입장에서 현금을 놔둘 바에는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서 활용이 되는 게 부동산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조금 이상한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이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금융투자도 많이 하지만 가장 큰 돈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이고 평등한 관점에서 놓고 얘기를 해야지, 무작정 중국에서 집을 많이 산 사람 하나 둘을 뽑아가지고 놓고 중국 사람들은 집 사는데 미쳤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빈집으로 그냥 놓아둔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빈집 상태라는 말하고 미분양이 됐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시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터지면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추가적으로 건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 상태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그것이 다 분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분양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월세나 뭐 연세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굴려야지 왜 그거를 비워놓느냐, 이거를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한국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특정 시점을 지나면서부터 매매 차익을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 사업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중국은 매매 차익이 굉장히 손쉽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매 차익의 유혹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는요, 월세 세입자를 받는 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세입자들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선 집주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웬만하면은 그냥 매매 차익을 실현하려고 그러지 굳이 임대를 갖다 돌리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돌리는 거는 본인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그때 이런 물건들이 임대 시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득세처럼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개념이 없습니다. 처음에 살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한국보다는 더 적죠.
자,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에서 또 제가 놀랐던 부분은요, 나레이션에서 그런데 내부는 다소 충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하이에 있는 빈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에 전부 다 시멘트로 돼 있다 이거죠. 굉장히 그 심각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그냥 중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이 보면은요, 야, 이거는 정말 비합리적이다 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인테리어가 안 되고 시멘트로 놔두는 거를 중국말로 마오피라고 합니다. 요즘엔 조금 좋은 말이 나와서 칭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놔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실제로 살고 저도 알게 된 내용이고요. 그 전에 제가 뭐 중문과를 나왔거나 뭐 중국 관련된 뭐 MBA 석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를 해도 몰랐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간단한 이유예요. 중국은요, 집이 새집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집에 옛날에 누가 살았던 집에 들어가면은요, 그 집이 새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에 신랑 신부가 그 집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국의 일반적인 사회 문화에서는 결혼을 시작할 때 길조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이 집을 새집 상태에서 아닌 상태로 만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처음 신혼집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제 돈으로 집을 전세를 끼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죠. 제가 결혼을 할 때 아내하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처갓집에서 다들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새 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크기도 얼마 안 크지 않느냐 하면서 경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게임의 룰을 모르니까 발생하는 일이죠. 똑같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룰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그때 이제 우리가 그쪽 상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KBS의 이번 다큐멘터리는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마치 중국이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식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놀라고 속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망했습니다. 자,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로 방문을 해가지고 촬영을 했던 장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경과 천진 사이에 위치를 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별장촌이다 라고 해서 경진신성이라는 데를 소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상하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성시 위롱완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경진신성에서 경은 북경이고요, 진은 천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경과 천진 사이에 있는 새로운 도시다 이런 의미로 경진신성이라는 이름을 했죠. 성이 들어가면 굉장히 큰 도시처럼 생긴 그런 단지를 의미합니다. 자금성 할 때 그 성자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지도에서 위치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의도적으로 이거는 왜곡했다라고 느끼냐면요, 이 위치는요 정말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북경이 있고 천진이 있잖아요. 둘 다 굉장히 큰 대도시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는요 사실상 거의 농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빈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스팟스팟으로 있고 그 사이가 다 비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진신성은 거기에 있는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는 처음부터 조금 중국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주를 하기 위한 단지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사놓고선 그냥 장기 투자로 두든지 주말이라든지 언제 바람 쐬러 올 때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가이샨팡 개념으로다가 사는 거지 여기에서 실제로 살려고 만드는 집이 아닙니다. 이런 컨셉의 집이 한국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9년도 3월에 경진신성의 빈집 실태를 보도록 했는데요. 그 이후에 경진신성이 그러면 가격이 추락을 했느냐? 현재 약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가격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례인 것처럼 상하이에 있는 성시 위롱완이라는 단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작정을 하고 찍은 데 같아요. 왜냐하면 상하이시가 있으면 이 단지는요 굉장히 북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거의 의정부급입니다. 그 의정부 계신 분들은
분들은 좀 속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상하이에 있는 지하철 8호선의 북쪽 끝에 있는 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를 가야지 있는 단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단지 자체가 상하이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핫한 단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변방에 있는 단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가 상하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심지거나 핫한 단지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이 단지가 당시 19년도 3월 이후 현재까지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중국은 다 문제가 있다, 중국은 다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그거는 언젠가 떨어질 거품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소폭 올랐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제 떨어질 거야. 물론 이제 그런 버블 리스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버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면 한국도 있는 겁니다. 동남아에 있는 다른 국가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충격적으로 이거는 작정하고 왜곡을 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2019년도 3월인 것 같습니다. 18년도 3월인지는 그건 확인은 안 되는데 중국의 양회라는 굉장히 중국의 그 국가적인 행사가 있죠. 거기에서 리커창이라는 중국의 중앙정부 총리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딱 그 부분만 찍어서 얘기를 드릴게요.经济出现新的下行压力.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에 새로운 하방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KBS 다큐멘터리에서 밑에 자막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선 이거는 조금 심했다라고 느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양회 마무리 자리에서 중국의 총리가 매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견해를 밝히는 건요. 연례 행사입니다. 온 세계의 기자들이 그걸 다 봅니다. 중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리라는 자리가 나라의 살림살이,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리가 얘기를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가 여기다. 자, 그런데 요 사이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라는 패턴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공식인데, 자, 이번에 얘기를 한 건 뭐냐면요. 새로운 하방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요, 항상 있었어요. 하방 압력의 종류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KBS 다큐멘터리의 자막을 보면 원래는 하방 압력이 없었는데 하방 압력이 생긴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중국 부동산의 버블적인 거하고 합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뒷부분에 가면은요, 뉴욕과 캐나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자금들로 인해서 이쪽 부동산 시장이 버블 리스크가 터지면서 붕괴가 됐다는 그런 식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북미 쪽으로 자금이 이출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조금 민감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급은 조금 제가 조심해서 할게요. 제가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중국 부동산이잖아요. 자, 그럼 중국 사람이 투자를 했든 태국 사람이 했든 한국 사람이 했든 뉴욕은 뉴욕 부동산인 거고 캐나다는 캐나다 부동산이겠죠. 그런데 KBS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거는 이 다큐멘터리의 초점이 중국 부동산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의 투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KBS 다큐멘터리의 애청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찍으셨을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님, 제가 이제 경제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신문이나 뭐 뉴스에서 김영익 교수님 인터뷰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3프로 TV라는 데 나오셔서는 3월 중순 정도였죠. 중국 주식 쪽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유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셔서 중국은 2020년도 상반기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버블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지금 와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은 예측의 적확도를 맞춘다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다, 이런 요인을 보면 이렇다. 자, 그러니까 제가 김여익 교수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에 그런 부분이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이 문제가 많다는 데 하나의 힘을 더 실는 듯한 그런 구성, 그 다음에 나레이션도 충격적이다라든지 뭐 공급이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슬프고 긴장되는 음악을 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균형에서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KBS의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제가 중국 현장에서 살고 있고 중국과 관련된 일을 지금 25년 가까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년도 3월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또 찍었네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2월 달에 다시 이것이 유튜브에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록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4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채널이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다소간에 좀 무거운 내용이었었는데요.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한국에서 잘 모르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룰,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